교수님,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하버드 강의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 속에 한 학생이 일어섰어요. 일본에서 온 유학생, 하야토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의문보다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대통령은 탄핵됐고 정치도 불안정하죠. 하야토의 말이 이어질수록 강의실은 더 조용해졌어요. 그의 눈빛은 도전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죠? 솔직히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잠깐의 정적이 감돌았어요. 몇몇 학생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교수의 반응을 기대하며 바라보았죠. 맥킨 리처드 교수는 책상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한 기색마저 보였죠.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교수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권위가 실렸어요. 하야토의 자신감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버드 강의실에서 시작된 질문 하나. 정치도 혼란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그 답을 향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교수의 손가락이 리모컨을 눌렀고 스크린이 밝아졌어요. 수출 통계, 기술 혁신 지수, 문화 영향력 지표가 차례로 나타났죠. 모든 그래프에서 하나의 이름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강의실의 분위기가 전환되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향했고 무의식적으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죠. 하야토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어요. 그의 확신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맥킨 교수는 강단을 가로질러 걸었죠. 그의 발걸음은 의도적으로 느렸고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우린 흔히 한 나라를 정치적 안정성만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국가의 역량은 그 너머에 있죠. 교수는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의 시선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 이제 우리는 그 역설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야토는 서서히 자리에 앉았어요. 열려있던 노트북 위에서 그의 손가락이 멈췄죠. 초기의 도전적 태도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호기심이 대체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의료 시스템입니다. 강의실 앞쪽에 앉은 에밀리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아픈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교수의 질문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의사를 만나려면 평균 몇 주를 기다려야 할까요? 뒷줄에서 누군가 3주요라고 작게 대답했어요. 타쿠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하야토는 펜을 들어 메모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은요? 4시간이요. 에밀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 아래 숨겨진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떨까요? 스크린에 수치가 나타났어요. 진료 예약 평균 3일, 응급실 대기 40분.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맥킨 교수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다 에밀리가 손을 약간 들어올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에밀리?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사실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제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순간에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하야토는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암이었어요. 어깨 통증을 처음 느끼셨을 때 예약이 밀려 2달을 기다려야 했죠. 하야토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어요.
타쿠는 고개를 숙였고 다른 학생들의 시선은 에밀리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미 사기였어요. 제 가족은 보험 한도까지 모두 소진했고 그 이후의 치료비는 전부 우리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녀는 의연했어요. 강의실은 완전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이 있다면서요? 그녀의 질문에 맥킨 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 국민의 97%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진료비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죠. 의료의 질은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에밀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한국이었다면 어머니는 2달이 아닌 며칠 안에 진료를 받았을 테고 비용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에밀리는 담담하게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어요. 맥킨 교수는 잠시 침묵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적 의료 기술을 보유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암 생존율, 수술 성공률, 의료비 부담률이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한 사회가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가치의 문제죠. 하야토는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초기의 냉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 그것이 국가의 진정한 힘인 것 같아요. 에밀리의 말이 강의실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맥킨 교수는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에밀리의 이야기처럼 의료 시스템은 한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은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죠. 이제 기술 혁신에서 드러나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볼까요?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어요. 자동차 내부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자동차의 심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공학과 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엔진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죠. 맥킨 교수는 안경을 올리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2025년 현재 자동차 산업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테슬라, GM, 폭스바겐, 도요타, 이들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강의실이 잠시 고요해졌고 의외로 하야토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배터리 수급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첫 수업에서 보였던 냉소적인 태도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스크린에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빨간색으로 강조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그래프 상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한국 기업은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의 기술 없이는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 혁명은 시작조차 불가능했을 거예요. 방금 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에밀리가 다시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지 못했나요? 맥킨 교수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1990년대부터 배터리 기술에 투자해왔죠. 세계 자동차 강국들이 내연기관 최적화에 매달릴 때 한국은 이미 한 발 앞서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적었어요. 타쿠는 필기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고 몇몇 학생들은 작은 소리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국토와 인구가 작은 나라죠. 모든 분야에서 경쟁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을 선별해 그곳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하야토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중국도 국가적 차원에서
배터리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에서 한국이 밀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이 드러나요.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고밀도 전고체 배터리라는 제목 아래 기술 발전 로드맵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이상 높죠. 화재 위험도 없고요. SK온과 삼성 SDI는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야토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펜을 놓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근무하던 일본 전자회사가 포기했던 기술 분야였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에는 엔진 기술이 자동차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독일과 일본이 자동차 산업을 주도했죠. 하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배터리가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만드는 기술을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어요. 타쿠가 질문했어요. 그럼 미래 자동차 산업은 한국이 주도하게 되는 건가요?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에너지 혁명의 시작이죠. 하야토는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미래 모빌리티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저장, 스마트 그리드, 심지어 우주 탐사까지 영향을 미쳐요. 인류의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이죠. 대한민국은 그 기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에밀리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맥킨 교수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엔진이 아닌 심장을 쥐고 있어요. 그 심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맥킨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에너지 기술에 이어 이번엔 물이라는 기본적 자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야토가 주제 변화를 확인하고 옆자리의 에밀리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에밀리는 그 순간 물병을 기울여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네. 그녀가 빈 병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맥킨 교수는 강단에서 내려와 학생들 사이를 걸으며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물을 마시나요? 누구 먼저 경험을 나눠볼까요? 교실 뒤쪽에서 타쿠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어깨는 긴장으로 약간 굳어 있었고 두 손은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 고향 마을에서는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새벽에 2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무거운 물통을 머리에 이고 돌아오셨는데 그 물도 완전히 깨끗하진 않았어요. 타쿠의 목소리가 울리는 동안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진지해졌고 몇몇은 책상 위에 올려둔 생수병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맥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학생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앞줄에 앉은 캐서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중서부 출신인 그녀는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저는 생수만 마셔요. 저희 동네 수돗물에서 녹슨 맛이 나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하야토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어요. 일본도 비슷해요. 어머니는 항상 물을 끓인 다음에 식혀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죠. 맥킨 교수는 강단으로 돌아가 자신의 물병을 집어들었어요. 물병의 투명함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 서울에 방문했을 때 경험한 일을 나눠볼게요. 현지 가이드가 제 앞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컵에 따라 저에게 건넸어요. 에밀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병을 바라보았고 다른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이걸 마셔도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 가이드는 웃으면서
먼저 한 모금 마시더군요. 아리수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자랑이죠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교수가 자리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가이드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줬는데 앱을 통해 자기 집 근처 정수장의 실시간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밤새 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정보가 모두 공개된다고 했죠. 하야토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그 물을 마셨나요? 맥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마셨을 뿐만 아니라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물 한 잔이 한 나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징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에밀리가 팔을 약간 들어올렸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도 플린트 수돗물 사태가 있었잖아요. 정부가 안전하다고 해도 실제로는 아닐 수 있지 않나요? 타쿠가 자리에서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대화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시스템이 더 놀라운 거예요. 제 한국인 친구 말로는 서울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 시민평가단에 참여해 물맛을 평가한대요. 그의 어머니도 그 평가단 활동을 했었대요. 맥킨 교수는 강단으로 돌아가며 페이지를 넘겼어요. 맞습니다. 한국의 수돗물 시스템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맛, 냄새, 색을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에밀리는 빈 물병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눈빛이 깊어지면서 무언가를 깨닫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상에서 마시는 한 잔의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맥킨 교수가 질문했어요. 수돗물은 단순한 생활용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구축한 신뢰와 투명성의 지표예요. 하야토는 자신의 보온병을 바라보았어요. 그가 늘 마시던 생수가 담겨 있는 병이었죠. 그는 잠시 물병 표면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가면 수돗물을 꼭 마셔봐야겠습니다. 맥킨 교수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돗물을 마시는 행위는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이죠. 한국의 수돗물은 투명한 관리와 시민 참여로 완성된 신뢰의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혁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맥킨 교수의 말에 하야토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신경이 있어 모든 부분을 연결합니다. 현대 사회의 신경망은 무엇일까요? 에밀리가 자신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입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여러분이 아직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 파일 하나 다운로드 받는데 밤을 새워야 했죠. 타쿠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지금 제 동생이 아프리카에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 초 전에요. 저도 방금 어머니에게서 저녁 메뉴를 물어보는 문자를 받았어요.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그 옛날 경험을 기억하며 2010년 제가 처음 한국 서울에 갔을 때 일입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회상에 젖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본 광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생들은 자세를 바로 하고 교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에서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고 심지어 실시간 주식 거래까지 하고 있었어요. 캐서린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게 2010년의 일이라고요? 미국에서는 지금도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끊기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3G에 만족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4G를 넘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야토의 표정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사시는 일본 시골에는 아직도 인터넷이 불안정해요. 영상통화는 거의 불가능하죠.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몇 년 전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중에 만난 등반객 이야기입니다. 그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 실시간으로 고화질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어요. 장비를 물어보자 한국산이라고 대답했죠. 타쿠는 책상 위에 펜을 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겨우 작년에 인터넷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날씨가 좋을 때만 간신히 작동하는. 이것이 한국의 핵심 철학입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디지털 혁명을 소수의 특권이 아닌 모두의 기본권으로 만들었어요.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이런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의실 앞줄에서 두 학생이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감탄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세요. 한국의 노인들도 디지털 격차를 경험하지 않나요? 물론 세대 간 격차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에 능숙한 노인 세대 중 하나예요. 하야토가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교수는 서울의 한 공원 풍경을 설명했습니다. 호텔 근처 공원에서 70이 넘은 할머니들이 벤치에 모여 영상 통화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한 분은 스마트폰으로 멀리 사는 손주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계셨죠. 타쿠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노인들이 디지털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교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이룬 진정한 혁신은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그 혜택이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 골고루 닿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교실 안에 사색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생각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전 세계가 원격 수업으로의 전환에 혼란을 겪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하야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집에서, 산속에서, 심지어 병원 침대에서도 끊김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코로나19는 디지털 인프라의 진정한 시험대였고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야토는 코로나 시기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고향 마을에서는 인터넷 연결 불안정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해야 했어요. 디지털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가 아닌 사회 안전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연결이 끊기지 않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교수의 말에 강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들의 표정에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는 깨달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디지털 접근성은 이제 기본권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은 그 미래를 이미 15년 전에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미래 준비는 기술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데 있죠. 디지털 인프라 이야기를 마친 교수의 시선이 학생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맥킨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타쿠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관계일 것 같아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하야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시간이 아닐까요? 돌이킬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니까요. 맥킨 교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모두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은 한 번 흐르면 되돌릴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하죠. 그리고 한국은 이 시간의 흐름을 재설계한 나라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에 의문이 스쳤고 교수는 한반도 지도를 화면에 띄웠어요. 거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약 325km입니다. 자동차로 가면 4시간 30분이 걸려요. 그런데 고속철도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하야토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일본의 신칸센과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유사한 시스템이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시간 만에 주파합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비슷한 거리인데
우리는 3시간 반이 걸리고 지연도 잦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시스템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면서 부산이나 대전에 출근하죠. 이는 마치 뉴욕에 살면서 필라델피아에 매일 출근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타쿠가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장거리 통근이 일상적인 겁니까? 한국인들에게 그것은 장거리가 아닙니다. 시간이 압축되었기 때문이죠. 교수는 두 도시를 잇는 선을 그리며 말했어요. 한국은 국토 면적은 작지만 시간의 영토는 넓은 나라예요. 하야토가 전문적인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열차의 정시성은 어떻습니까? 일본 신칸센은 평균 지연이 7초 이내라고 자부하는데요. 한국의 KTX와 SRT는 지연율이 0.1% 미만입니다. 사실상 완벽한 정시 운행이라고 할 수 있죠. 에밀리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미국 암트랙은 70%가 넘는 지연율을 기록하는데 그 차이가 믿기지 않네요. 맥킨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사회 구조와 삶의 품질을 결정해요. 한국인들에게 시간은 가장 귀중한 자산이며 그들은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설계했죠. 하야토의 표정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의 신칸센 기술을 참고했겠지만 그것을 넘어섰고 지금은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죠. 교수의 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얼굴 인식 탑승 시스템, 전국 통합 교통카드, 역 주변 연계 교통망 최적화.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시스템 철학의 문제입니다. 맥킨 교수는 강단 앞으로 나와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여러 면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탄핵된 나라, 정치적 혼란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하야토는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첫 수업에서 그가 던진 도전적인 질문이 떠오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배터리 기술로 미래 모빌리티의 심장을 장악했고 수돗물에서조차 시민 참여 기반의 신뢰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였습니다. 타쿠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료 시스템으로 생명 가치를 실현하며 디지털 격차 없는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시민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고속철도는 국토의 경계를 재정의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그녀 앞에 펼쳐진 듯 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변모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말입니다. 맥킨 교수는 학생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챕터를 거듭하며 변화한 그들의 시선에는 이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 불가능한 여정을 가능하게 만든 나라, 시간마저 재설계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지만 그 침묵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맥킨 교수의 마지막 말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미래를 만드는 것은 자원의 크기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능력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